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렴풋이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행정상 법률 관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양 당사자가 있는 거죠. 한쪽 당사자가 있고 또 다른 한쪽 당사자가 있어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가 이제 행정 주체가 되는 거고요. 한쪽 당사자가 이제 행정 개체가 되고, 그죠? 원래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인데 행정상 법률 관계니까 공권과 공의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쪽 당사자가 공권을 가지고 한쪽 당사자가 공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행정 주체는 마치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과 같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법인의, 그죠?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랬고요. 행정기관 중에서 그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결정된 의사를 공표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특별히 행정청이라고 그랬다. 자, 요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시간이 다 됐었어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주체가 그러면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행정 주체가 뭐겠어요? 국가죠. 네, 국가가 있을 테고.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시, 군, 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는 그냥 구가 아니고 자치구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라든지 뭐 이런 구를 얘기하는 거지. 예컨대 성남시 수정구 하면은 그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네. 근데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자치구라서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공공조합인데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법인들 있잖아요. 공법상의 사단법인. 예컨대 좀 이따 뭐 여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로복지공단, 그죠? 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공법인들이 있어요. 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재단, 그죠? 법인에 뭐 사단법인 있고 재단법인 있으니까 행정법에도 사단법인 유사한 게 있고 재단법인 유사한 게 있겠죠. 대응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인데, 사인이나 사법인인데, 그런데 공적인 권한을 위탁받아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이런 거고, 행정주체가 민법에서 말하는 법인이나 사법에서 말하는 회사처럼 눈에 보이거나 어떤 육체가 있어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주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행정주체를 실제로 움직이고, 그 행정주체의 권리 의무로 또는 법리 효과를 기소시켜주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법인은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법인은 기관이라고 하는데 행정법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 행정이 더 앞에 더 두 자가 더 붙었어요. 행정기관 중에서요. 마치 법인에 있어서의 대표처럼 행정기관 중에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장이 그 역할을 해요. 다 그러진 않은데 장 아닌 경우에도 행정청이 될 수는 있는데 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성북구라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라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국가로 가서는요, 뭐겠어요? 주로 대통령이겠지만은 이만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장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 뭐 행정안전부 자치부 장관, 장관이 보통 이제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대통령도 행정청이 될 때도 있고요. 뭐 실국장이 행정청이 될 때도 있지만은 대략 이제 장관이 행정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 또는 행정청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권리 능력은 행정 주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청은 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한을 귀속받은 어떤 기관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법률에 따라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서요, 행정청이 마치 법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항고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뭔지 잘 모르죠. 항고소송은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일단은 처분에 대한 소송. 처분은 이번 학기에 강의의 상당 부분, 반 이상은 그거에 관해서 설명할 텐데 실정법적으로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청, 그죠? 이 피고가 돼요. 그러니까 소송법에서도요,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사소송법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럼 당사자는 뭐예요? 원고, 피고, 뭐 참가인, 뭐 이런 게 당사자잖아요. 그죠? 소송은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이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해결이 소송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요. 그러면은 권리 의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논리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이니까 그잖아요. 분쟁의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의 소송법적 버전이 당사자 능력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인데, 근데 이제 소송법상에 특유하게 이 소송의 편의도 작동이 돼야 되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데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법인격 없는 사단한테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한테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가 이제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거의 당사자 능력이죠. 거의 일치하지만 소송법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을 뿐인 거죠. 법학이 이렇게 되면 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다 돌고 돌아서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학으로 묶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죠? 개별 학문이 아니라 법학으로 묶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권리 능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아닌 행정청이 권리 능력 없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소송법 13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요. 담당 공무원이 그 자체로 행정주체의 구성원으로서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권리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형벌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개인인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주 4번을 보시면요.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행정청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풀어서 써놓은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주체, 그죠?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이라고 법에는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아도 개념상으로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2학기 때 행정법 2에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공법상의 사단법인 공공조합입니다.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 즉 사단이라는 얘기죠. 공법상의 사단법인이 행정 주체가 됩니다. 인적인 결합체라는 면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하고 같지만은 공적인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법인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법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공법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사무, 그죠? 를 행하지만 이 공공조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은 특수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별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자, 행정 주체가예요. 예컨대 국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국가가 있고 이 국가의 임무 중에요. 국가가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행정청에서 그 일을 수행하겠어요? 원래는? 잘 모르겠으면 뭘 봐야 돼요?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죠?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보면은 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보건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가 있겠죠. 그 부처가 뭐겠어요? 보건복지부죠. 그러니까 행정청이면은 누구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원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행정권한 획정 법률주의 또는 뭐 행정권한 법정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권한은 이 법률에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권한이요, 누구한테 넘어가져 있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위임돼 있어요. 권한의 위임이죠. 권한의 위임. 이 위임이라는 뜻이요.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약간 달라요.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자 사이의 위임이잖아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의 위임이거든요. 권한의 위임이고 이 위임의 의미도 좀 달라요. 이건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죠?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한이요. 권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법인에게 그죠? 공법인이에요. 에게 이전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권한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전됐으니까. 상실된 거죠. 상실되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권한 법정주의죠. 행정권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법률 레벨 이상의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옛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들어서 걷다 넘겨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무슨 법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권한이 위임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객체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법률관계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법률관계가 하나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하고 행정객체 사이에 국민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파면했어요. 이거는 민사상의 파면이에요? 해고예요? 행정법상의 파면 처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민사상의 해고죠. 왜냐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어떤 행정권한이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자기 직원을 해고하는 게 근로관계를 해소시키는 게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권한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내부관계는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죠. 공법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민사관계고요. 요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 국민의 관계 또는 보험가입자의 관계, 이게 공법관계가 되고 행정법상의 탐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인이 있죠. 법인격이 있죠. 자, 행정주체는 권리의 행사자죠. 맞죠? 행정청은 권한의 행사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법인격이 있어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뭘 해요?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행정청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위는 이 권리의 주체이면서 권한의 행사자가 되는 거죠. 아까 근데 행정소송법 13조 때문에 항고소송에서는 피고가 행정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국가가 피고가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고가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고가 되죠.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피고가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돼요? 공단이 피고가 되죠. 개념을 잘 아시면 덜 헷갈립니다. 그죠? 모르시면 엄청 헷갈리는 일이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공무수탁 사인, 아까 공법인 대신에 그냥 사인, 사법인을 넣으면 됩니다. 아까는 공법인 뭐 이런 거가 들어갔잖아요. 사인은 행정법 관계에서 보통 이제 행정 객체, 행정작용의 상대방으로서 취급되는 게 보통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인도요 또는 사법인도요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권한 획정주의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적어도 이 민간으로서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이 되려면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법률에서 직접 권한이 넘겨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또는 법률에 근거한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권한이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조직법 6조 3항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로 되어 있는데 117조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또 유사한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방자치법하고 이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이 규정을 통해서 공무수탁 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석상. 그죠? 자, 위탁의 대상은 아까 정부조직법 6조 3항에서 그죠?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특별히 이제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위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래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종래 이제 뭐 객관식 그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뭐 객관식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뭐 우체국 중에서 별정 우체국이 있어요.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뭐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선장이죠. 선장은 배 안에 있는 그 경찰 업무하고 호적 사무를 처리하잖아요. 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립대학교가 수여하는 뭐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얘가 들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견인해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위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토지 수용에서 사업 시행자,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도소, 민영교도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죠, 민영교도소.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영교도소 같이 이제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넘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죠? 넘어서는 공무도 위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위탁이 가능한 공무의 대상과 범위보다는 그죠?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수탁자에 대한 감독이 더 관심사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위탁되는 공무가 도대체 뭐냐? 뭘 뜻하는 거냐? 임무냐? 아니면 법적 지위가 위임되는 거냐? 이전되는 거냐? 법적 지위가 이전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공무수탁 사인도 세 가지 법률 관계가 있겠죠? 행정주체와 관계에 있어서는 이 관리감독 관계가 일단 생기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자기 이름으로 수탁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 주체가 되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 내부 관계 어떤 사법인이었으면 사법인의 직원은 공무는 아니고 그죠? 그거는 행정 권한의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공법 관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법 관계가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판례가 있어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과연 공무수탁 사인이냐 아니냐가 쟁점인 사건이에요. 직장 다니다가 학교에 오신 분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죠? 여러분들이 뭐 취직을 하시면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월급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매월 조금씩 떼어가요. 예상 추정치의 12분의 1씩 떼어갑니다. 대략. 그러면은 그거를 회사의 직원이 하거든요. 경리과 직원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리과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거 맞죠? 그죠? 국세청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면은 세금 관계에 관한 근로소득세에 관한 일정 정도의 분쟁은 피고가 그 회사의 격리 직원이 된다는 소리가 되죠. 맞잖아요. 행정청이 피고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원천징수 행위가 과연 권한의 행사냐 여부에 달린 겁니다. 근데 판례는 그건 권한의 행사가 아니고 공의무를 이행해 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무 부담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그 다음에 행정객체는 행정작용의 당사자를 행정객체라고 하는데요. 통상 자연이나 사법인 등이 행정객체가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컨대 국가나 행정주체도 사법상의 행위를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컨대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태릉 선수촌이 그죠? 어디 있었냐면 노원구에 있었잖아요. 노원구 태릉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이잖아요. 거기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면 노원구하고 국가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때 노원구청장이 국가를 상대로 오염물질 제거 명령을 하게 되면은 만약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국가가 행정 객체가 되는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는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공권과 공무관계, 법률관계, 행정상의 법률관계니까 공권과 공무관계잖아요. 그냥 법률관계면 권리의무관계겠죠.
자, 권리가 공권이 이렇게 행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행사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에 가지는 공권을 국가적 공권이라고 부르고요. 행정 객체가 행정 주체에게 가지는 권리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 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형벌권, 뭐 경찰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권리라고 보기보다는 권한의 행사하고 가깝죠, 사실은. 그죠? 어쨌거나 하여간 국가적 공권이 있고요. 우리의 탐구 대상은 국가적 공권보다는 개인적 공권이겠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그 밖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자기 부작의 급부 수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해서 부여된 힘을 말한다. 자, 권리가 상대방에게 자기 부작의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권리라고 했다라면은 그것에 대한 행정법적 버전이 공권이고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개인이 행정주체에 가지는 그죠? 자기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죠. 부작위는요.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금지예요. 급부는 물건이나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수인은 뭐예요?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겠죠. 그냥 법률상의 힘이 아니고 공법상의 힘. 자, 성립 요건을 보면은요. 좀 어려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사법에서요. 사법이에요. 사법에서 권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뭘 보면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이죠, 계약서. 행정법은요? 법률이죠. 자, 법률이요? 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행정청이 주어가 돼서 이렇게 법률이 주어 동사가 딱딱 맞게 해석하기 편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수동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주어가 생략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해석을 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석을 해본 결과 행정청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실제 법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청. 장관, 무슨 장관은 시장, 그죠?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행정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나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 세뇌시킬 겁니다. 사람이 아니죠. 뭐뭐 하면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민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요거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자, 공권이 뭐예요? 행정주체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에요. 공법상의 힘이에요. 1번 타입이어야지 권리가 성립될까요? 2번 타입이어야지 권리가 성립될까요? 1번 타입이어야 되죠. 2번 타입이면 권리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뭘 요구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할게요? 할 수 있다니까. 맞죠?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쯤 되면은 2번 타입에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1번 타입이어야지만 권리가 성립된다고 이해합시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번) 타입이어야지만 행정청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지만 권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를 강연법규성이라고 해요.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쓰레기가 넘쳐나면 치워야 된다. 눈이 오면 도로에 눈이 오면 제거해야 된다. 도로에 눈이 오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나를 위해서 제거해라. 내가 요구하면 너는 눈 제거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하고 관계없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법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의무로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익보호성이라고 해요. 즉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모든 행정법은 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겠죠. 근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주느냐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지. 단지 공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데, 공익만을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를 사익보호성이라고 하고, 이 사익보호성이 있는데 나의 이익을 침해했으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그러고요. 공익을 위한 거, 내가 법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할 거라고 나는 알아요. 앞으로 얘는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나는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미리 예견하는 애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청이 이렇게 행동할 거니까 나는 미리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행정청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죠. 그냥 내가 예측이 벗어났을 뿐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반사적인 하나의 예를. 쉽게 얘기해서 법이 행정법을 해석해 보니까 행정청은 뭐하면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어요. 행정청이 의무 규정으로 돼 있고, 즉 강행법규성이 충족됐어요. 충족됐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의무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침해했어요. 그 일을 안 하는 바람에 또는 어긋나서 행사하는 바람에 내 권리가 침해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공익만을 위한 법이에요.
국민만을 위한 법인데 어쩌다 보니 나의 이익이 침해됐어요. 그러면은 이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이어야지만 공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소송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지만 소송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으로 가면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때만이 손해가 되는 거죠.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으면 그건 손해가 되지 않아서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어야지 실체법적으로 공권이 되고요. 소송법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고요. 국가배상으로의 손해소 취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청구 권능 부여성이라고 그래요. 청구 권능 부여성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 권능 부여성은 뭐냐면은 권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됐을 때 사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행정소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사소송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민사소송은 있었어요? 형사소송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독립투사들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행정소송은 없었습니다. 일제의 폭정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사사건건 딴지 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없었어요. 그럼 일본은 당시의 식민모국, 뭐 말하기도 좀 불편하지만 뭐 현실이니까 당시의 식민모국인 일본은요. 일본은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행정재판법이라는 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만 일본에 있는 일본 애들만 적용되겠죠. 근데 걔네들만 제국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군국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니까 모든 권위주의 체제니까 모든 행정작용이 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행정재판법에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행정작용 중에 요거는 행정소송 사항이다 라는 법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판법에 조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항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권리가 침해됐어도 사법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런 거를 열기주의라고 그래요. 공법상의 분쟁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전의 일본은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공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앞에 두 개의 요건이 갖춰져도 공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세 개를 합쳐서 공권의 3요소라고 해요. 공권의 3요소. 근데 전후에 대한민국이 성립된 다음에 청구 권능 부여성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괄주의를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공권의 2요소가 되는 겁니다. 공권 성립의 2요소가 되는 건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행 법규성도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사익보호소, 즉 법률상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률상 이익이 뭐냐? 그죠?
법률상 이익이 뭐냐가 문제잖아요. 개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이 실체법이라고 해석하면은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되는 거예요. 자, 처분의 근거법률, 행정행위의 근거법률, 행정작용의 근거법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작용,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이니까 어떤 처분을 하거나 뭐 행정작용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을 해석해 보면은 개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는 행정청에게 그런 권한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이 개인을 제한하는 권한의 근거가 있는데 그거를 행정청이 오용했다. 법률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으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이 성립한다,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체법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체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 공권이 성립하기가 어려워지죠. 즉 원고적격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 실체법을 떠나서 소송법적으로 이거 정도면은 소송으로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리 침해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자라는 게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입니다. 554페이지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행정구제법 시간에, 쟁송법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요. 그 원고적격에 관한 4가지 학설이 있어요. 권리구제설이 있고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고,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있고, 적법성 보장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실제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그 법률이 공익과 사익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 취지인데, 그렇게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면 권리가 침해된 거고 원고적격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법률상 보호이익설이고요.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실체법적 관점이 아니라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재판의 가치죠.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를 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결국은 뭐에 입각해서 설명한 거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게 통설 판례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실체 법률을 해석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이 법률상 이익이 되기도 하고 반사적 이익이 되기도 하잖아요. 점점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것 같아요? 축소될 것 같아요? 확대되겠죠? 즉 원고적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자, 법률상 이익의 판단 범위잖아요. 뭘 읽어봐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을 읽어보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자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처분의 근거 법률 읽어보고 이거는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네? 이렇게 되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 다음 더 넓혀서 그럼 준용 규정은 어떡하지? 절차 규정은 어떡하나? 그것도 인정해줘야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조금 더 넓어져서 그러면은 아예 그 처분과 관계되는 근거 법률 전체를 읽어봐서 법률의 전 취지를 통해서 인정되면은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면은 원고적격이 있네, 법률 권리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차원 더 넓혀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리나 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서 이 정도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냐.
견해 차이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을 읽어보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판례는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전 취지까지 왔어요. 그 해당 법률의 전 취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관습법, 뭐 조리 요까지는 넓히지는 않고 있어요. 따라서 예컨대 환경권을 가지고 헌법의 기본권이죠.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가지고 바로 원고 적격이 있다 또는 바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 이론대로라면은 판례 이론대로라면 각하되죠. 원고 적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뒤에서 다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헌법상의 환경권은 아니지만 그죠?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절차법률에 의해서 그 사익이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법은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에서 말하는 그 법률에 해당하게 돼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법률상 이익은 그죠?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법률의 해석에 의해서 공익과 사익을 함께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라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과 사익이 어느 때 확인이 되는지가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